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논문 작성 및 발표, 우리 방과후 수업으로 강조하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잠시 더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였던 결과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과를 논문 작성에서 결과를 서술할 적에는 서론에서 우리가 미리 제기한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이 되는 중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기술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 우리가 제시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서론에서 제시했던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서술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주어진 피규어라든지 그림에 따라서 그 각 그림에 대해서 첫 문장에 중요한 요약문을 제시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기법을 취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당연히 본문의 이렇게 내용들을 그림과 표라든지 이런 순서와 그러한 스토리에 맞게끔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논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과 표에서 우리가 실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간략하게 잘 추려서 요약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그리고 중요한 특징만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제시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스토리가 논점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이 실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실험 부분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안 합니다. 배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한 예를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하나의 패러그래프에 어떤 저런 부분에 대해서 서너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림 한 개를 주어지고 이건 그림이 연관돼서 그런데 그림 한 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패러그래프 정도로 해서 한 문단 정도로 해서 네다섯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한 문장은 두 줄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둘, 넷, 여섯, 일곱 줄, 여덟 줄 정도 되니까 네 문장, 다섯 문장 정도가 되겠다, 그죠? 이거는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 그러니까 모사 실험을 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찰, 보통 결과 및 고찰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논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고찰이라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 이런 것인데 찾아낸 팩트에 관한 팩트의 그 사실을 설명하고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함축된 의미나 합당한 근거를 우리가 제시한다. 그래서 이 제시한다는 말을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러죠?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논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우리 오피니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논문에서 제일 작성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과들을 해석하는 부분이라든지 실험을 적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아마. 물론 그 데이터의 내용이 다르면 그냥 다르게 기술을 하는데요. 형식이라든지 어떤 문장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내용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지 그냥 그것은 어떤 데이터를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팩트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opinion은 다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아니면 문제 제시를 근거로 해서 내가 어떻게 논점을 이끌어갈 것인가는 순전히 저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자가 연구 결과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한 서술을 하는 거냐, 팩트를 서술하는 것과 opinion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은 아주 이 고찰 부분도 내실 있게 잘 그 부분들을 증명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에 아마 여러분들이 논문들을 참고 문헌들을 읽을 적에 이것들에 좀 주시를 하고 자꾸 읽어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찰을 작성할 적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것은 팩트로 거기서 데이터가 나온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주장하려고 했던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의 답을 제시하려면 일반적인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른 연구자들이 한 결과들 제가 읽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참고문을 제시하면서 비교 설명하며 우리의 오피니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저자와 아니면은 또한 여기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시하면서 좀 기대하는 그런 답이 있는데 데이터나 결과가 그와 좀 다른 게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처음에 제기했던 어떤 문제와 다른 방향으로 약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마나 이 논문의 오리지널리티와 어떤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가 하는 것은 연구에서 얻은 새로운 사실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충분한 이론적이고 이런 것들이 논거가 있고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적용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앞으로의 논문 연구나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뭐 보면은 재료공학 분야에 있어서 미립자를 석출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테이블 1에 정리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오피니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마찬가지로 figure 2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팩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피니언들을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찰 부분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결과 및 고찰 부분을 잘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서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제기됐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로부터 알아낸 그 팩트들을 잘 요약을 해야 된다. 요약을 하고요. 한두 줄로. 그 다음에 그 중요성 아마 서론 부분에서도 강조를 했을 겁니다. 동기 또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서 그 중요성을 잘 제시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을 처음에 제시한다. 그 다음에 각 결론은 2개의 문장 정도로 구성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한 논문을 쓰면은 한 2-3개, 서너 개의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결론 전체 부분은 8문장, 10문장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들을 또는 고찰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시하는 한 6-7개의 문장이 있고요. 마지막에 요약하는 한두 문장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개 문장으로 하는데 항상 앞 문장에 중요한 것을 먼저 제시해라. 그 다음에 뒤에 약간의 부연 설명. 그 다음에 또 항우라든지 아직까지 미비한 문제, 뭐 논문이라는 게 무조건 다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한두 문장의 글도 필요하다.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논문들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보고서라든지
이럴 때는 이렇게 개조식 결론을 쓸 때도 있습니다. 개조식이란 한 문장을 띄어가지고요 나누어서 아주 정리를 한 그런 형태의 형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식은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진행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결론의 형태를 논문에서는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단이 한 개, 길게 있든지 한 두 개 정도로 나눌 때도 있다. 그 다음에요 감사의 글을 솔직히 그러니까 acknowledgement라 그러는데 연구에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나 어떤 연구비를 지원해 주거나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준 그러한 데 대한 기관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글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그런 데 감사의 표시는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빠뜨리지 않도록 아마 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뭐 워드 작업한 거라든지 사무지원한 거라든지 격려인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식적인 어떠한 도움을 준 거, 예를 들어 측정을 할 실험 데이터를 측정했을 적에 장비를 이용해서 그 오퍼레이터가 그 도움을 줬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까지 포함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cknowledgement를 할 적에도 어느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연구 윤리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가 되어 있고 영어로는 acknowledgement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이렇게 연구비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원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상기부 과제 이렇게 지식경제부라고 했는데 한때는 이렇게 감사의 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짧게 2줄에서 3줄입니다. 그냥 이렇게 연구비 번호가 들어갈 적에는 좀 더 길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다음에요 참고 문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진짜 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구윤리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참고문을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위배되는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들이나 또는 문단 자체를 이렇게 참고할 적에는 항상 여기 인용을 해드려야 된다. 그게 그 사람들의 노력을 그냥 인정해주고요.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문을 제시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명확하게 명시해두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독자적으로 수행한 우리의 결과와 다른 사람들이 이룬 업적들을 바탕으로 그것에 의해서 기술을 할 적에 엄연히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결과와 우리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분의 결과가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우리는 그 결과들을 참고를 했다면은 분명히 인용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의 부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볼 적에 위조가 있고요, 변조 있고 표절이 있는데 보통은 이 표절에 많이 걸립니다. 표절에. 그래서 미국 학계에서는요 인용 없이 한두 문장만 비슷해도 표절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장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인용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주의하게 빠뜨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좋은 논문들,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논문들을 인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용하는 그 우리의 논문도 그만큼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도 보고서를 쓰든지 이럴 적에도요, 계획서를 쓴다고 할 적에도 최근에 놓은 좋은 논문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적으로 핫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자꾸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연구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연구재단에 2018년이나 19년, 20년 요 세 개에 관련된 논문 그런 것들만 찾아봤는데도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앱스트랙트나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서 참조할 것들을 참조하고 인용 표시를 다 해줬죠. 그래도 20개가 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즘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요. 미국의 예일 대학의 경우는 물론 이게 한 15년, 10년 적어도 10년이 된 이야기인데 이미 제출한 리포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와, 참 타이트하죠, 그죠? 이미 제출한 논문도 아니고, 그죠? 아니 보고서로만 어떻게 정보를 냈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쓴 보고서라는 것은 조금 괜찮겠지만 왜냐하면 외부로 발표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발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결과를 써먹지 말라는 거죠. 참 이거 지키기 어렵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술대에 발표를 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논문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되는 게 없는데 연구 보고서를 내고 나서 다시 그것의 결과를 또 논문으로 작성하고 특허로 내고 이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는 건데 그래서 참고 문헌의 표시는요 본문에서 논문 작성하면서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용한 위치에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대갈로를 보통 해서 그 다음에 인용한 문장의 끝이나 문장 인용 부분의 아라비아 숫자나 문은 저자의 성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아라비아 숫자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있습니다. 서론을 제가 그래서 서론 부분에 할 적에 많이 인용하게 된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특히 최근의 연구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부여 이런 걸 하려면은 여기 서론에 적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논문들 결과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해야 된다. 문장의 끝에. 참고 문헌은 숫자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번호 순서대로 아까 1, 2, 3, 4 해가지고 거기에서 본문에서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저자의 성으로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적에는 한글 논문인 경우는 뭐 우리 한글 알파벳으로 해야 되겠지만 주로 영어 논문을 쓸 적에는 영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정리한다. 보통은 위의 경우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왜냐면 한글로 영어 논문 한글 논문 이렇게 나오니까 알파벳 순서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1, 2, 3 해가지고 저 형식으로 하는데 요 뒤에 부분은요 논문마다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페이지 수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볼륨이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넘버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투구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 학술지에 템플릿이 있죠. 고유형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형식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의 알파벳 수준인데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앞에 부분은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것은 메인 바디에서 나오는 순서이기 때문에 찾기가 되게 쉽죠, 그죠?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저자 이름으로 쓸 적에는요 first name은 주로 initial만 씁니다. 너무 길이가 뭐 저자가 예를 들어서 5명, 6명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돼버리면은 어떤 논문들은요 인용하는데 인용이 참고문은 이 페이지만 몇 페이지 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한 개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나
또 참고 문헌을 많이 한번 몇십 개 했을지게 그런 경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또 어떤 논문들은요 저자가 3, 40명이 되는 논문도 있어요. 대단한 논문이죠 사실은.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룬 논문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여해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용하고 할 적에는 우리가 이니셜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그 last name 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family name을 이렇게 full name으로 써주든지 아니면은 full name을 할 적에 family name을 먼저 가져오려면 여기 콤마를 찍어줘야 됩니다. 우린 자꾸 거꾸로 할 때가 많은데요. family name을 먼저 적을 적에는 여기 적어줄 적에는 여기 콤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볼 적에 이게 사람이 성입니다. 그냥 랭, 완, 그 다음 닐슨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 여기도 보면은 볼륨이 있고 여기는 볼륨 넘버가 있는데 이게 아마 볼륨 넘버를 못 찾아서 그런지 아니면 없어서 그런지 보통은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논문에서는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논문 제목 같은 경우 그 참고 문헌에 들어가는 논문 제목은 여기 학술지의 논문 그 다음 리포트의 어떤 소제목을 전체 제목을 보통 표기해 줍니다. 여기서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간사와 전치사를 제외합니다. 그냥 더 이런 걸 제외하죠. 그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그거는 학술지에 따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 볼륨이고 호, 넘버죠. 그죠? 연도만 표기할 수도 있다. 보시면은 여기는 보면은 따옴표로 해서 논문의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여기 볼륨 그 다음에 저널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게 J.E 저널이라는 뜻이 저널 오브 electrostat 이런 뜻이고요. 이것들은 Caustic and Engineering, Electronic Engineering인데 이것도 우리가 줄임말로 보통 많이 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 이름이나 학술지명 같은 경우는요. 책 이름은 이탈리처로 기울여서 씁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술지는 약으로까지는 기재 가능하다. 그래서 밑줄을 그어서 이렇게 책 이름을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obile Robots 이래가지고 책 이름을 해놓고 여기 출판사 MIT 프레스 그러니까 MIT 공대의 출판부죠, 그죠? 외국은 대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프레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책을 많이 펴내기 때문에 뭐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책들이 되게 비쌉니다. 미국은 그러한 어떤 저작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이제 책 한 권이 되게 비싸요. 제가 물론 30년 전에 지금 더 훨씬 비싸겠지만 갔을 적에 책이 5만 원 이하의 짜리 책이 없더라고요. 교과서인데 5만 원입니다. 5천 원이 아니고요. 그 책이 지금 30년 전이면요 지금의 1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지금은 15만 원 넘겠죠. 4배 20만 원. 근데 제가 쓴 교과서들이 보통 100불씩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 출판부가 모르겠습니다. 돈은 잘 벌 것 같은데 책 많이만 만들어낸다면은. 그래서 대학들이 프레스가 다 있더라.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편집인이 있는 책 같은 경우에 편집인의 이름을 먼저 쓰고 다음에 책 이름을 제시한다. 편집.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같은 경우는 내용들을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물론 다 저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모아서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에디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책 이름 나오고요. 이 이탈릭으로 표시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게 출판사의 이름인가 보네요. 런던에 있는. 그 다음에요, 참고 문헌까지 한번 맞춰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그 다음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저자 이름,
논문 제목 이런 형태로 써야 된다.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 종류, 대학과 연도를 기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PhD 학위라는 걸 여기 해석해 놨고요. 그다음에 박사학위 논문, 과학기술을 해서 나온 거고, 석사학위 논문인데 부산대학교 졸업을 할 때 뭐 이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와 정부 간행물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구과제라든지 국책사업과제의 보고서로서 이렇게 적시된 내용들을 우리가 인용할 적에도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이탈릭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EPA 여기에 과제 번호고요. 그 다음 US Task Force, 그죠? on PCB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태스크포스 팀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 과제를 정해서 그 목표로 잡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팀을 우리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Government Printing Office 이렇게 정부의 기관에서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출판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프레스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그 개인적인 정보나 논문 보고서, 그 다음에 인용을 허락받아야 한다. 인용을, 그러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허락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마 날짜와 장소, 출처의 정보의 출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더 정확히 표기해야 되고요. 논문인 경우는 우리가 impress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준다. 그러니까 출판 중이라는 그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약어를 우리가 참고문헌에서 할 때는 많이 쓰는데요. 실제적인 단어가 그리고 abbreviation이라고 그러죠. 약어를 abbreviation. 그래서 챕터는 CH 뭐 그래서 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edition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editors는 large capital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number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NO 하고요. 점을 찍고, 페이지는 P나 PP 두 개 다 씁니다. 그 다음 revised edition은 REV로 표현하고, 그 다음 NE. second는 이렇게 technical, report, translator, volume 이런 것들 우리가 대표적인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고 문헌을 적을 적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어들을 씀으로 해서 좀 길이를 줄이고 더 좀 명확하게, 좀 간결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